아. 반갑습니다. 너무 춥죠? 날씨가. 정말 한겨울을 느낄 만큼 춥다는 거, 시험 당일날 되게 추워진 거 아세요? 너무 반갑고요. 이번에 처음 시험을 쳐본다. 시험 준비를 처음 해본다. 많으시네. 처음 공부해본다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신데, 임용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 어느 정도 시험 레벨이 나오는지, 그죠? 범위가 얼마만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잘 준비를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나는 첫 판에 합격해서 가고 싶다. 여러 해 묵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저한테 이제 설명회를 들으러 오셨으니까 제가 가장 잘하는 거는 초시생을 바로 1차에 합격시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좋은 거. 제가 올해 하게 되면 18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서 보건교사를 직접 합격해서 서울 지역에서 해서 가봤고, 그리고 이제 일선에서 보건교사를 하다가 임용고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18년 동안 연구를 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2015년도 선발 시험에서도 두 문항을 빼고 모의고사에서 전부 적중시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본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모의고사, 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모의고사 전체적으로 전부 다 문제풀이에서부터 문제풀이한 거를 꼼꼼하게 보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 시험 제도라고 하는 게 워낙에는요, 97년도까지는 객관식 문항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굉장히 단순화된 그런 시험의 패턴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시험만 치면 들어가던 시절. 그때 공부하지 그러셨어요. 그죠? 그런 시절이었었고, 그래서 지금 국가고시 문제하고 그때 객관식하고의 문제 수준이 굉장히 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고시의 패턴 정도만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를 받을 자신이 있다. 그래서 97년도 이렇게까지, 92년도 이때부터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서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식 영역의 5단계 들어보셨어요? 블룸의 지식의 영역? 처음에는 암기, 그 다음에는 이해, 그 다음 단계는 분석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종합하고 평가하고, 자, 이렇게 지식의 단계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고시의 문제다 또는 과거의 객관식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암기만 하면, 약간의 이해만 한다면 100점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 2008년도까지, 2007년도까지죠. 이때부터 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주관식의 패턴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관식 서술형인데 암기 이해의 수준을 서술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막 적응하느라고 또 좀 헤맸던, 그러면서 약간의 적용의 단계가 왔었던, 그러다가 2007년도에 갑자기 2008년부터 객관식으로 또 바뀌었어요. 객관식 1차 객관식, 2차 논술. 이렇게 해서 이제 2012년도까지 이 패턴으로 또 가게 돼요. 그랬더니 너무나 이제 세분화가 되어가지고요. 어디에서 지역적으로 객관식 문항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래서 굉장히 이전까지는 중요한 것들만 공부를 하면 됐다가 이제부터는 강론서의 하나하나에 어느 영역에서 나올지, 이게 이제 이렇게 강론서 옆에 있는 문제까지 다 보는 패턴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2013년도부터는 또 패턴이 바뀝니다. 기입형 문항도 있고 서술형 문항도 있고 논술형 문항도 있는 걸로. 기입형 문항이 10개
곱하기 2점씩, 그리고 서술형 문학이 8개 곱하기 5점씩, 그리고 논술형 문항이 2개 곱하기 10점씩, 이렇게 해서 이제 토탈 80점이 된 거죠. 지금 이게 현재 치르고 있는 시험의 패턴이에요. 이해하시고 오셨나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치르고 있는 시험입니다. 1교시 교육학을 끝내고 2교시 이제 시험 서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시기 동안 있잖아요. 이 주관식 시기 동안에 그 채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노량진에서 저 혼자 200명, 300명 되는 학생들의 채점을 일일이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일일이 전부 다 채점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굉장히 크겠죠. 첫째, 학생을 믿지 말자. 둘째, 학생들이 어디에서, 수험생들이 어디에서 로스가 생긴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부분만 조금만 더 수정을 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답안이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 2008년에서 12년도까지의 논술 문제를 거의 다 제가 이제 적중하면서 상당히 많은 합격률을 가지고서 지속되었던 이유인 거죠. 그리고 왜 제가 오늘 그 프린트물 하나 갖고 계시는 거 있죠? 제가 이번 2015년도 문제 받으셨죠? 임용 문제. 그 임용 문제에서 이번에 이렇게 기입형이다. 사실 이거는 단답형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편차가 많이 날 것이다. 자, A, B, C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점수의 편차가 가장 많이 날 것 같은,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가장 많이 날 것 같은 부분이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한번 맞춰봐요. 어느 구석에서 제일 차이가 날까? 응? C. 난 A다. 그럼 난 B다. 나는 C다. 그쵸. C예요, C. 여기에서의 점수가 20점인데, 심지어 내가 뭐가 다르냐면요. 자가 채점이라는 거 있죠. 모범 답을 보고 내가 채점한 거하고 실제 채점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A, B, C 중에서 자가 채점하고 실제 채점하고 달라지지 않겠죠. A는 단답이잖아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의 답이 맥락이 있어요. 4개만 쓰라, 5개만 쓰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자가 채점하고 실제 채점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5개 중에서 나는 3개를 썼으니까 3개에다가 이제 점수가 있구나, 3점이구나, 뭐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데, 논술은 이 자가 채점하고 실제 채점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첫 주관식 시험을 치렀잖아요. 첫 주관식 시험을 치르고 출제위원들 이제 출제위원이 발표를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 가장 점수 차이가 난 부분이 논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채점을 했을 때는 이 정도, 그러니까는 핵심 단어들 있죠? 핵심 단어들 몇 개가 있으면 만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저변에서 표현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 이거죠. 이 단지 암기를 해가지고서 이해해서 외워서 적은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상당히 잘 이해해서 적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내가 표현을 해내느냐, 이해 가십니까? 종합적으로 표현을 해내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주게 되는 게 논술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답안하고 일반적인 답으로 내가 채점을 한 결과하고 실제 채점을 하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게 어디다? 논술. 작년에도 논술 문제 가지고서요, 완전히 당락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술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생전 보도 듣도 못했다,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죠. 문제는 알겠는데
답을 시원하게 모르겠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 논술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있잖아요. 기입형하고 서술형은 거의 만점을 받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합격 전략은요, 아주 심플해요. 기입형하고 서술형을 거의 만점을 받아놓고 논술의 방법들을 터득해 나간다면 상당히 고득점 전략을 가질 수 있다, 이건 거죠. 그래서 초시여도 충분히 합격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만 잘 적용할 수 있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적중시키는 거는 제가 할 일인 거죠. 근데 문제가 적중해서 아는 문제라고 해서 답안을 적중한다는 게 중요해요. 문제가 적중하는 게 중요해? 에? 대답을 해보라니까요. 문제 적중이 중요해요? 답안 적중이 중요해요? 답안 적중이 중요하죠. 문제 적중은 내 할 일이에요. 제가 할 일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요즘에 모든 시험의 패턴들이 대학 입시에서부터 교사 임용까지 모든 시험의 패턴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서울의대를 전체에 완전한 올 만점을 받아도 떨어진 애들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떨어진 애들이 있다. 뭐 가지고 구별을 하시겠어요? 작년에 상당히 좋은 점수로 1차, 2차까지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서 충분히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면접을 보러 가서요. 떨어져서 왔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뭘 물어봤느냐면 서울에서의 시험이요. 그래서 올해에 제가 면접 특강, 그러니까 제가 2차까지 1차에 합격을 해서 2차에 합격하는 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면접 준비를 잘 해가지고 주는데 그 면접 준비를 할 때 특히 올해는 많이 훈련시켜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종합평가 영역의 부분이거든요. 시험 문제가 뭐였느냐면 서울이에요. 서울. 시험 문제가 뭐였느냐면 자기소개서 있죠. 자기소개서에 지금까지에 살아오면서 가장 감동 깊었던 책을 써오라는 거죠. 응?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 갔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크릿이라는 책 아세요? 시크릿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시크릿을 왜 좋아하게 됐어요? 시크릿에 있는 거 막 상상하면은 전부 현실이 된다라는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한 사람들은 다 떨어진 거죠. 제가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내가 교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상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사로서의 동기부여가 됐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굳게 믿으면서 이렇게 과정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미래가 나에게는 항상 상상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 뛴다. 뭐 이렇게 교사로서의 나의 자세에 대해서요.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답들을 원했던 거죠. 자, 입시에서 서울대학교의 입시에서의 면접 문제예요. 물컵을 들고 와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교수님이. 그리고는요, 학생한테 이 물 안에 내가 마신 물 안에 물 분자가 몇 개쯤 있을 것 같니? 이렇게 문제였어요. 응?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1세제곱미터 안에 부피, 그죠? 한 모금 마셨고 150이 있었는데 반 정도니까 한 80 정도 밀리미터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서는 그 부피 안에 물의 분자는 어떤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런 정도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구성주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있어서의 모든 시험의 패턴에 문제는 쉬웠는데 정확한 답들이 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이유인 거죠. 구성주의적 답안의 방식인 거예요. 시험의 패턴은 훅훅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거의 모든 문제를
적중을 한 이유는요. 시험의 패턴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 패턴대로 주관식을 연습을 시킨다? 그건 이제 지금까지 18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감각인 거죠. 여러분들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부분을 수정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성주의, 상황을 주고 답을 끌어내는 이런 형태의 문제로 변경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형들을 가지고서 양으로 승부를 걸어가지고 되는 시대가 이미 끝난 거예요. 응? 달달달달 양으로 승부를 건다라는 거는 모든 유형을 내가 다 암기를 해내고야 말리라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상황에 맞게 간호진단을 하고 이 상황에 맞는 간호중재를 끌어내서 그리고 요즘에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간호진단과 간호중재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왜 이런 중재를 했느냐? 왜 이런 중재를 했느냐?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에서 모든 학생들이 아작이 나는 거예요. 간호진단도 내릴 수 있고 간호중재도 할 수 있어. 왜? 왜 암기를 했기 때문에. 응? 많은 책들을 암기하다 보면 거기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니네가 왜 이런 중재를 했느냐?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은요. 헐? 제가 올해 가장 포커스를 많이 둔 부분이에요. 근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응? 그래서 기입형과 서술형은 원래 이제 시험을 치러보고 이제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제가 다 답안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저한테 내라고 그랬고 제가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하는 얘기가 시험지를 본 학생들이 모두 하는 얘기가 본인이 이제 제출한 거하고 다른 것들도 같이 본 학생들의 얘기는 시험 답이 똑같네요. 였어요. 뭐가? 기입형하고 서술형은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르겠어요? 논술형의 답안이 다 다른 거예요. 응? 그러니까 기본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기입형하고 서술형의 만점. 이거는 기본이에요. 거의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제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요. 서술형 부분들도 시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슈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저는 감각적으로 이게 현장에서의 그 감각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문제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문제에서 제가 이제 제가 치렀던 모의고사 문제를 이거 배경으로 제가 넣어놨잖아요. 이론 책이나 문제 풀이 과정까지 다 한다면 적중률 거의 100%죠. 그런데 제가 모의고사 문제로 이걸 다뤘다라는 거 있잖아요. 특히 마지막 문제, 논술 문제, 강박증에 있어서의 플랜의 문제는요. 그건 이제 제가 논술로 3번을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모의고사에서. 실제적인 인지행동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췄지 인지행동 치료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암기 이해 부분에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를 냈더니 암기해가지고 학생들이 답을 쓰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답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내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문제로 11월 달에 그러니까 제가 모의고사를 3번 보거든요. 영역별 모의고사 한 번 보고 총괄 모의고사 한 번 보고 실전 모의고사 한 번 보고 3번을 봐요. 그 3번 다 출제를 했었더니 이제 실제 시험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는 올해 완전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재작년에 시험 패턴이 확 바뀌어가지고서 그 패턴에 있어서 살짝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작년에 과정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시험을 보니까 나의 패턴이 분명히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포커스를 둬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단계별로 이거를 어떻게 끌어올려서 시험을 잘 보게 할 것이냐에 완전 집중되어 있어요.
완전 집중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수업을 듣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나 이만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여줘. 나 적중 이렇게 많이 했어요. 난 적중 다 했어요. 했는데, 그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중이 됐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구성주의적인 학습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패턴들이 다 달라지고 있어요. 상황에 맞는 답을 요구하는 거죠. 응? 제가 한 개 더 얘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어떤 연습이 필요하느냐면요. 자, 이제 인슐린이라고 하는 요즘에 당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를 1형 당뇨 아이들은 맞아야 돼요. 이제 소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아당뇨 1형 당뇨이라고 한다면 인슐린을 맞아야 돼. 그러면 인슐린의 합병증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슐린의 합병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고혈당이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혈당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새벽 현상이라는 거 하고요. 소목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아침 고혈당가 아침만 되면 사례로 나오는 거죠. 사례가 나와서 철수와 민수의 경우를 분류를 해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철수는 아침이 되니까 아침에 항상 6시, 새벽 6시가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민수는 새벽 3시가 되면은요, 저혈당에 빠졌다가 아침에 6시에 고혈당이 되는 거죠. 철수는 아침에 똑같은 6시에 결과는 고혈당인데 얘는요, 6시에 고혈당이 되고 얘는 새벽 3시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이 철수의 고혈당, 아침 고혈당의 형태는 뭐고 민수의 아침 고혈당 형태는 뭔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근거 그리고 그 대책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지 문제는 이렇게 논술형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공부를 하는 줄 아세요? 인슐린의 합병증은 응? 아침 고혈당 그러면 아침 고혈당이라고도 했네요. 새벽 현상은 이렇게 외워요. 새벽 현상은 아침에 혈당이 올라가는 거.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응? 소모기 현상은 혈당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런데 왜 그렇게 됐나요? 이렇게 물으면요. 다들 그런 거는 강론서에서 못 본 것 같은 거야. 있는데 이해 가세요? 어떤 부분을 캐치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놔야 되는지에 대한 구분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암기 이해 영역이 아니거든요. 분석 종합 영역이에요. 확실하게. 그래서 1차에서도 작년 문제에서도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을 요구를 하는 거죠. 이번 시험에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멋지죠? 변별력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암기 가지고서 많은 양을 나는 무조건 많은 양을 했다 이거 가지고 경쟁력이 없어요. 그거는 이거 있죠. 아까 A 기입형, B 서술, C 논술. 어디서 경쟁력이 있다? 양 가지고 승부한다? 암기 가지고 승부한다? 이거는 얼마든지 얘들은요 얼마든지 이거는 만점받을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정말 논술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세요? 하루아침에? 이 부분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거를 찝어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올해 모든 패턴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의 반복을 거쳐가지고서 여러분의 머릿속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어떠세요?
상당히 도움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문제들을 작년에 문제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 역시나 시험을 쳐보니까 확실히 문제의 패턴은 구성주의적인 방식으로 패턴이 바뀌었죠. 작년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감각이 그냥 그래도 외우면 되겠지. 암기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가요. 그러니까 2015년 말고 2014년 작년 시험 문제가 실제 본인들이 채점을 했을 때는 60점이었는데 실제 점수는 몇 점이었느냐면 50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70점이다 한 친구들은 60점이 된 거지. 그래서 거의가 10점의 차이가 나더라니까요. 저도 작년에 채점을 해줬어요. 채점을 해줬는데 내가 직접 채점을 했는 거에서 5점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채점이 됐을까? 도대체 원하는 답이 뭐였을까? 나는 궁금하겠다, 안 궁금하겠다? 내가 제일 궁금하겠죠? 어디다 기준을 두고 했을까? 그래서 정말 이 잡듯이 샅샅이 잡아 뒤졌어요. 누가 출제를 했고, 도대체 답을 뭘 요구를 했는가에 대해 가지고요. 사돈팔촌까지 다 지인을 다 끌어들여서 교수하고 있는 친구들 다 잡아가지고서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확실히 어마어마하게 정확성과 구체성을 요구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2015년 올해의 임용의 준비를 제가 그 구체성과 정확성을 가지고서 이 내용을 다시 보니까 문제가 다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로 결과물이 저는 좋았어요. 시험을 딱 치르고 모든 학생과 내가 일심이 된 거지. 맞잖아. 이 패턴이 맞잖아. 향후 이 패턴이요. 계속해서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각이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 감각은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논술 잘해야 돼요. 그 부분이 잘 돼야 되는 게 분명히 맞아요. 거기서 정말로 변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시험 문제 보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겠다는데 시험 문제 한번 봤겠지? 그래서 기입형 문제야.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다 적중한 부분이라고 하겠죠. 그게 당연한 거지. 그 정도는 적중을 해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고. 자, 이래서 서술형 부분도요. 제가 모든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시험을 치렀던 거라 정확하게 출제를 해서 적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논술 부분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서술 같은 경우에는 거기 1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서술형은 거의 기입형을 좀 길게 쓰는 게 서술형일 뿐인 거야. 그러니 김 교사는 손목에 이상을 호소하며 4번 문제 보건실을 방문하였다. 다음은 보건교사가 김 교사에게 시행한 검진 방법을 나타낸 그림인데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검사 명칭을 쓰고 정상 소견과 비정상 소견을 서술하시오. 또 기억 니은 검사를 통해 검진하고자 하는 증후군은 무엇인지를 쓰시오 이거거든요. 이건 정말 암기예요? 아니면 적용이에요? 이 문제가 암기 형식의 지식의 단계 중에서 암기 이해예요? 아니면 종합평가예요? 암기죠? 암기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그냥 나온 거죠. 자, 그러면 3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세계보건기구의 앞에 있어요. 국제건강증진회의와 관련된 방송 보도 내용이에요.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와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건강증진 활동 영역의 4가지 핵심 영역을 쓰세요.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보니까, 지문에서 A 과장. 그렇죠. WHO 1차 회의에서 건강증진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었고, 건강증진을 위한 5가지 주요 활동 영역도 그 당시에 채택된 땡땡 헌장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 오타와라고 하는 부분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건강증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건강증진의 배경이 있죠.
그리고 진짜 실제 왜 오타와라고 하는 도시인 건지 수업 시간 중에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해줬어요. 오타와라고 하는 도시가 채택된 그 배경이 있거든요. 건강이라고 하는 초점으로 본다면 캐나다가 가장 어때요? 가장 그 건강에 적합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면서요. 오타와라고 하는 데에서 모든 건강에 관련된 회의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오타와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설명들을 많이 해줬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타와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랬고 또 4가지의 건강 증진 활동의 영역이라는 내용은요. 이게 암기만 하면 되는 내용이지만 이걸 암기해내고 설명을 적어내는 데 있어서는요. 왜 건강 증진이라는 게 나타났는지 지역사회 활동의 강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걸 풀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배경 지식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에서 제가 이론 시간에는 그런 형태로 설명을 많이 해줘요. 이해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요. 이해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양에 있어서 그 상중하에 따라 가지고서요. 어떤 부분은 긴 시간을 두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떤 부분은 암기하세요라고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건강증진 부분은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암기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이런 형태로 이제 공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실제 논술 문제를 한번 볼게요. 논술 문제에서 1번 문제야 암기해서 내는 거지만 2번 문제가 이제 진짜 2번 문제가 이번에 아마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점수 차이가. 민수라는 아이가 있는데 손을 씻는 게 너무 심한 거죠. 이 민수라는 아이는 부모님 말씀이 사용한 책 문고리에 오염이 돼 있고 세균이 있다는 생각을 계속한다. 그래서 계속 수십 번씩 손을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생활, 가정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보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2번에서 보건교사가 제시한 인지행동 치료 중에서 체계적 둔감법과 사고중지의 방법을 서술하세요. 거든요. 인지행동 치료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체계적 둔감법, 그냥 사고중지법 이런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지. 제가 이걸 모의고사에서 3번을 봐, 3번을.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부분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써내지를 못해가지고서 한 번 쳐보고는 암기만 했길래 땡치고 다음번에는 이 체계적 둔감법을 쓰라라고 한번 해주고 그 다음번에는 그 방법을 쓰라라고 해가지고 3번을 출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출제가 됐더라는 거죠. 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어떤 것이다. 시험의 패턴이 대책에 대한 거를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수행 방법들을 열거하는 거에 초점이 두어졌다라는 거죠. 특식이 정신과. 예전에는 어땠냐면, 예를 들어 이제 월경 증후군에 있어서의 간호중재를 쓰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더운물 주머니를 주고, 우리가 외운 거, 더운물 주머니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근육 마사지를 해줄 수도 있고, 너무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열거를 했다면, 지금의 패턴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물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 둔감법을 쓰라. 그 중에서도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위 대화를 고려해서 수업 시간 중에 민수가 손을 씻으러 가고자 할 때에 담임교사가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 방법 한 가지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라고 그랬거든요.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도 손을 씻으러 가고자 할 때 담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씻으면 안 돼! 이렇게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야 너무 씻지는 마라. 좀 줄여서 씻으라. 학생들이 많은 대답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답은 뭐냐면요. 자, 민수가 손을 씻으러 간다면 대부분 다 이렇게 썼어요. 허용해줘야 된다. 허용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불안 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손 씻는 횟수를 좀 줄이도록 한다. 뭐 이런 정도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내가 강박사고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날 봐봐. 내가 계속 손을 씻어. 응?
여러분이 이제 강박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계속 손을 씻어요. 또 씻고 또 씻고 또 만지고 또 씻고 또 씻고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손 씻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을 째려보면서. 응? 뭔가 느낌은 어때요? 자기가 손 씻는 걸 선생님이 지금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손 씻으면 그래 안 되는지 본인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죠. 손을 씻는다는 자꾸 손을 씻는다는 그 자체에 이 아이는요. 손을 씻으면 불안은 완화되지만 손을 씻는 거를 보는 그 모습만 봐도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야 이거 깨끗한 줄 알면서도 또 손을 씻는 내 자신은 절대로 이 행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게 뭐죠? 자존심 저하, 자존감 저하. 난 이 병을 못 고칠 것만 같은. 실제 가장 그 비합리적인 사고는 뭐예요? 비합리적인 사고, 이 사고의 근거를 쓰라고 했을 때 비합리적인 사고거든요. 본인도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 비합리적인 사고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존감의 저하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게 이제 부정적인 사고인 거죠. 그래서 그 사고의 스탑, 중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손 씻어. 이래도 자기는 죄의식이 있어, 그 자존감에 떨어지면 난 절대 못 고칠 거야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손 씻으라고 하는 걸로 허용했다라는 걸로 나는 이 병을 절대 고칠 수 없을 거야 라는 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게 어떻게 치료야? 그래서 진짜 포인트는 정말 실제 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였느냐면 허용을 해줘라. 그건 불안 완화를 위해서다. 그런데 허용해주는 방법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허용을 해주되 아, 얘 민수야 철수인가? 어? 철수야 그릇을 이 선생님 찻잔을 좀 씻어줄래? 어? 이 쟁반 트레이 좀 씻어올래? 이런 거죠. 네. 씻는 거 좋아하니까. 씻으면서 또 손 씻고 찻잔을 씻어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가 있어서 정말 우리 반이 너무 깨끗해졌어. 네가 씻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아, 나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불안 완화를 넘어서서 어때요? 칭찬까지 받았잖아. 자신감이 상승되고 어쩌면 나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본질은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치료의 본질은. 그게 인지행동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내가 첫 번째 시험을 치러보니까 학생들이 뭐만 쓴다? 외워가지고 대안만 쓰는 거야. 허용해준다. 왜? 불안 완화. 그런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한 번 시험을 쳤어.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체계적인 둔감법. 자꾸 둔감시킨다. 뭐 이거 있잖아요. 아주 그 슈퍼피셜한 누구나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표현만 있는 거야. 아니에요. 체계적인 둔감법은 그 1단계, 2단계, 10단계 정도를 분류해가지고서 가장 불안하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이제 부딪히는 환경에 노출이 돼서 불안 완화를 심호흡을 하고 이완을 좀 되면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주로 공포 단계나 강박 단계에서 많이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뭘로 이 체계적 둔감법을 출제를 했느냐면 불안 중에서 공포를 가지고도 출제를 했었어요. 체계적 둔감법의 형태는 똑같은 거야. 접근하는 방법은. 그래서 점점 강도가 센 것에 부딪혔을 때 내가 그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자존감을 내가 고칠 수 있구나. 내가 내 스스로 고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올해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어. 조인성 나오고 공효진이신가? 공효진 맞아요? 공효선인가? 공효진 맞지? 괜찮아 사랑이야. 거기에서 보면은요. 거기에서 보면 정신과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올려주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정과 자존감의 상승이라는 부분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렇게 조인성을 치료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작가는 우리보다 낫다. 완벽하게 치료법을 이렇게 제시를 해놓더라고요. 그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존감의 상승, 스스로, 거기에서 공효진이 뭐라고 하느냐. 공효진 맞죠? 공효진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무도 사실은 정신과에서 네가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치료를 해줄 수가 없다. 네 스스로 의지를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가장 베이스는요, 어떤 나를 믿어주고,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죠? 그리고는 나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내 스스로 자존감을 지켜줬을 때 내 의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꾸 길티를 주면 안 되는 거야. 야, 너 20분 동안 씻었네. 15분 씻어? 그래갖고 되겠어요? 15분을 씻었는데 속 시원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 10분 씻어? 그거대로 될 것 같으세요? 20분 씻는데 15분 씻고, 그 다음에 10분 씻고, 그럼 5분 씻고, 그럼 안 씻고.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적어 놓은 거지. 이해 가십니까? 진짜 원하는 답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래서 논술은 그런 부분들을 꺼내는 데에 귀신같이 저도 문제를 그렇게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마 생각하지 못한 영역 있잖아요. 종합평가 부분. 얼마나 깊이 있게 그 본질에 대한 생각을 했느냐. 저는 이론 강의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강의를 해요. 진짜 그 본질, 핵심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지를 쳐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 유형에서 20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냥 외우세요. 저는 우리 딸도 역사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2학년이에요. 탕평책, 조선 후기에. 안 그래요? 그리고 살인파, 훈구파 나누기 해서, 동인, 서인 나누기 해서, 이런 거 외우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요, 절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거든요. 탕평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변화. 서원과 향교, 이거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서원이나 향교나 뭐가 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외우면 돼. 이게 아니고요. 왜 서원이 나타났으며 서원의 역할과 향교의 역할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외울 것도 없어요.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원이 나타난 배경과 향교가 나타난 살인파를 키울 수밖에 없었던, 훈구파를 없애기 위해 살인파를 키울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 한국사 하니까 하는 얘기야. 키울 수 없었던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향교의 역할이었고, 그 향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향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조 집단, 이렇게 마을 내에서의 그런 걸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쭉 이제 배경 설명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책들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주죠. 이걸 읽어봐. 그리고 이제 저하고 토론을 해가지고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를요, 진짜 잘 알고 있어요. 간호이론이 왜 이렇게 간호이론이 로이 이론이 왜 중요하며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응? 또 뉴만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적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얼마나 쉬워요. 1차 예방, 미리 예방, 2차 예방, 조기 발견, 3차 예방 재활. 이런 단순화된 내용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이론이고 그 배경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병태생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1형, 2형 당뇨다. 2형 당뇨가 어떻게 해서 2형 당뇨가 되는지에 대한 그 수용체의 문제가 왜 생기고 인슐린의 저항성이 어떤 부분인 건지 암기를 하라고 들면은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감점의 요인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딱 요만큼 2%를 이해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잘 아느냐? 저는 해마다 채점을 하기 때문에 알아요. 사고의 방향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이론의 방향을 너무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나는 그런 자신은 있어요. A 유형하고 기입형하고 서술형은 완벽하게 내가 거의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는 만들 수 있어요. 경쟁은 논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논술을 위해서 영역별로 정말 정확하게 매우 심도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많은 연습을 통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올해 이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놓은 거에서요. 한번 보세요. 응? 커리큘럼에 제가 이거 2016 팔로잉 합격 프로젝트 연간 일정 3페이지를 넘어서 자 4페이지에서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연간 일정에서 이론 해설을 하면서 이게 문제로 좀 문제풀이가 좀 되면서 문제풀이를 한다라는 건 어때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문제로 내용을 정리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풀면서 6월까지 문제하고 이론을 병행해서 갈 거예요. 그리고 7월달, 8월달, 9월달에 이제 모의고사와 문제풀이가 함께 되고 10월에 모의고사, 11월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얘기냐 하면 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페이지에서 자 이론반과 그 강론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길라잡이 교재로 가되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강론서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길라잡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간호 이론이라든가 건강증진 이론이 가족 이론이라든가 병태 생리라든가 발달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 심층적으로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으면 주로 이 부분들이 어때요? 논술 문제가 되죠. 그죠? 정신과에서의 중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논술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기입형.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형태는 기입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런 형태는 서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내용은 분명히 논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를 자꾸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죠? 기입형이다 하면 단순 암기 괜찮아요. 그죠? 서술형이다 하면 중재 정도 몇 가지니까 서술형의 특징은 보세요. 기입형이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주요 단어 중심으로, 주요 단어에 대한 뭐예요? 암기죠? 주로. 주요 단어를 이제 암기하는 거고요. 서술형이다라고 한다면은요, 핵심 내용을 암기해야 돼요. 핵심 내용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조화 시켜가지고서 기억을 한다면 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암기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알려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묶어서 암기를 하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도 이제 팔렌 징후라든가 티넬 징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징후는 나오는데 이게 어느 병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근골격계인지 이게 정신과인지 막 나중에 막 지금 다 외웠는데 이게 막 섞여버리는 단계로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게끔 구조화 시켜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암기한 거를 로스 될 수 있잖아요. 암기한 게 실컷 암기는 했는데 아니 이게 그거였어?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구조화 시켜서 암기하는 방법들을 알려줘요. 그게 이제 이론 시간에 제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논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거는 이해가 될 때까지 충분하게 정말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까지 본질에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반복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당히 많이 반복해서 이해를 시켜주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제 강의를 두고 얘기를 할 때 깨달음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깨달음이 많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내용이 다시 보인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건 본질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선생님을 만나서 건강증진 이론이 정말 쉬워졌어요. 선생님한테 교육을 듣고 교수님 덕분에 간호 이론을 이제 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해가 가요. 예, 중재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제가 이론 시간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기입형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서술형으로 구조화시켜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뭔지를 기억해 두셔야 하고, 요거는 논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논술이다 이러면 이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기본이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만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T자형으로 공부하세요. 수업 중에 제가 이제 그 용어를 많이 써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전체 영역이 이래요. 전체 영역에서 얕게 공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얕은 부분이 뭐겠어요? 기입형이겠죠? 기입형이고요. 이 부분은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되니까 이제 서술형이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무엇을 물어볼지 모르는 이런 부분은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인질환 같은 경우에 이 문제는 당뇨병 같은 겁니다. 제가 당뇨를 가지고서요.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 모의고사를 냈을 때 내 문제에 맞춰봐. 당뇨를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오세요. 나 당뇨 꼭 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줘요. 근데 내 문제를 맞춰봐. 라고 했을 때 상당히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가지고서 출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아까와처럼 고혈당, 아침 고혈당 아침 고혈당 두 가지를 분류를 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대책이 어디냐. 아까 새벽 고혈당은 뭐냐 하면은요. 새벽 고혈당 얘네들은 인슐린 양이 부족해가지고 인슐린 양을 자꾸 더 필요한데 자꾸 안 내주니까 몸 안에 있는 다른 호르몬, 성장 호르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자꾸 끌어올려가지고서 아침에는 결국은 고혈당을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소모기 현상은 뭐냐 하면 전날에 인슐린 양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저혈당이 팍 된 거야. 팍 돼가지고서는 어때요? 저혈당에 대한 반동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내요. 코티졸. 주로 이제 그 코티졸에 의해 가지고 혈당이 다시 올라가는 반동성 고혈당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책은 둘 다 똑같은 고혈당인데 새벽 현상은 인슐린 양을 줄여야지 되고요. 아니 늘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모기는요. 인슐린 양을 줄여줘야 돼요. 대책이 완전 다른 거죠. 원인이 둘 다 완전 달라요. 하나는 혈당이 인슐린을 너무 많이 줘서 하나는 인슐린을 너무 적게 줘서 이해 가십니까? 근데 결과는 둘 다 혈당이 높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데 그 부분을 비교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인슐린의 부작용으로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 정도만 공부하시는 얕게 공부하는 해가지고는 절대로 못 맞추거든요. 인슐린 주사를 줄 때도 인슐린 주사에 합병증을 쓰고 인슐린 주사하는 방법을 쓰세요. 이런 건 많이 아시죠? 인슐린 주사하는 방법은 뭐죠? 돌아가면서 왜? 위축되니까 이런 정도 그런 정도로 많이 쓰지만 인슐린 주사 시에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슐린 주사를 할 때 주의점을 쓰세요. 이러면 또 잘 못 써요. 인슐린 주사 방법은 되게 잘 쓴다? 여기다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인슐린 주사를 할 때, 그러니까 직접 여기다가 주사를 놓거나 여기다가 주사를 놓을 때 주의점은 뭐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또 잘못 쓰는 거예요. 답은 뭘까?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살짝 들어야지만이 피하 주사가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 근육까지 잡히는 거예요. 근육에다 놔면 돼야 안 돼요? 인슐린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돌리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쥐고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쥐고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피하에 들어가느냐 근육에 들어가느냐는 엄청난 차이의 결과가 나타나요.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시험 문제로 딱 내면요. 그거를 알아맞히지를 못하는 거야. 한 예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시간 할애를 많이 하죠. 특히 이제 간호이론, 가족이론 이거 잘 하세요? 건강증진 이론?
성인에 들어가서는요, 중재 중에서도 쉬운 중재가 있어요. 어떤 핵심 내용 뭐뭐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이 중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까지도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들을 A, B, C로 나누어 가지고서요, 분석하면서 가는 연습을 어디서부터 해야 돼? 이론반에서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번 암기해서 돌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부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도 학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박사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간호학 박사가 아니고 목표가 정확하게 뭐죠? 보건교사잖아요. 보건교사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표현이 달라져서 지금 몇 문제예요? 응? 18문제, 2문제, 20문제잖아요. 20문항에서 각각 0.1점씩만 더 표현을 잘해가지고 0.1점씩만 더 잘 맞으면 전체 몇 점이죠? 2점이거든요. 전체 2점이 차이가 난다니까? 근데 답안을 보면은 0.1점의 차이가 나는 답이 차이가 날 거야, 안 날 거야? 읽으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얘 답이나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걸 묶어놓으면은요, 2점, 3점, 심지어 10점 이런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 디테일한 부분을 얼마만큼 더 표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 해의 당락을 좌우하는 거예요. 간호학 공부는 너무 많으니까 몇 년은 해야 되는 게 기본이야. 왜 몇 년을 해야 되니? 왜 그 부분을요, 간과를 하는지 모르겠어. 왜 몇 년을 해야 되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략인 거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의 연습을 어디서부터? 이론반에서부터요?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입형과, 주로 이제 기입형과 서술 부분은요, 그 길라잡이 교재 정도로도 얼마든지 퍼펙트하게 제가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논술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뭐가 필요하느냐면, 제가 필요한 주요 내용에 따른 강론서 정리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강론서의 다양한 표현들 중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라고 알려주는 부분이 작년에 그래서 강론서를 조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들 올해 시험을 보고 선생님이 강론서를 봐주신 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강론만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강론만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응? 시험은요, 이래야 됩니다. 숲을 봐야 돼.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떡갈나무고요. 이거는 은행나무고요. 그죠? 떡갈나무의 잎은 이렇게 생겼고요. 응? 은행나무의 잎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까지도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숲은 온대지방이에요? 한대지방이에요?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전체도 이해해야 되고 세부적인 것까지도 이해가 가야 되는 거죠. 그 많은 걸 공부하자니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부적으로 해야 돼요 라고 해가지고서 한 나무에서 머물러가지고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 있잖아요. 맨날 챕터 1, 챕터 2만 열심히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대충 가는 경우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잎을 보고 가지 보고 이렇게 해서 그것만 이렇게 보다가는 숲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경우도 있고 또 숲만 보고 가다가 정말 이게 무슨 잎인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론서만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론서 읽으면은요, 얘도 중요할 것 같고 얘도 중요할 것 같고 얘도 중요할 것 같고 1년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적게 걸리더라?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저는 그것 또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 있게 시간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강론서는 어느 부분은 강론서를 꼭 읽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배경이 돼서 받침이 되어주고 강론서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상당히 잘 기억해둬라. 이 예제문, 이 그림 이런 게 이렇게 활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요. 제가 알려주는 걸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강론서를 들고 읽었었어요. 들고 와라 해서 쭉 읽어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을 어떤 강론서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할 겁니다. 수업 중에. 그리고 올해는 강론서가 상당히 많이 다시 재편성돼서 나올 거예요. 정신과 기준도 완전히 달라졌고 학교보건 법령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새롭게 출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인 질환 같은 경우에만 제가 아마 그대로 작년 거를 써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변경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여성 간호학하고 성인 간호학만 작년 거를 쓰는 대로 써도 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변경된 개정된 내용으로 써야 할 겁니다. 그래서 3월까지 그 추세를 봐왔다가 개정된 내용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리 사라고 절대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미리 해놓으면 분명히 다시 개정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게 개정된 거는 프린트로 나눠드릴게요 해도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래요?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론서를 제가 그 수강생 특별 혜택에 보시면 땡땡땡 부분에 필요 부분 강론서 정리 1 돼 있죠. 지금 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죠. 수강생 특별 혜택이라고 제일 오른쪽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반 정리 땡땡땡 밑에 1땡 기출문제 풀이 땡 기입형 문항 적용 땡 세 번째 필요 부분 강론서 정리 1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언제 볼 거냐면은 7월부터 9월까지의 수업 있죠? 밑에 거기에서 땡땡 핵심 노트 정리 다음에 필요 부분 강론서 정리 2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볼 건데 모든 강론서를 다 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 필요한 부분의 강론서.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론반 강론서 정리의 내용 보세요. 길라잡이 교재로 심층 이해 도모했고 그래서 설명해 줄 때 제가 구분해 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주요 내용에 따른 강론서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는 영역별로 기출문제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출제 문제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패턴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패턴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해서 출제 경향을 앞으로의 출제 경향을 제가 분석해 드리죠. 그러면서 기입형의 문제를 푸는 게 작년에 기입형 문제를 영역별로 할 때마다 풀어봤거든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후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이거는 집어넣어놨네요. 그래서 기입형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해봄으로써 배운 영역을 확인학습한다든지 요점 정리한다든지 그러니까 말이 기입형이지 사실은 서술형까지도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연습을 그러니까 3시간에 걸쳐서 해볼 거예요. 그러면 기본 이해는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기 때문에 이해가 될 정도로 전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적용도 해봤죠. 기입형 문항도 한번 풀어봤죠. 이렇기 때문에 이 6개월의 과정이 사실은 거의 합격 점수, 그러니까 80점 정도, 80%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입형, 서술형. 이런 정도는 암기를 잘 해둔다면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여기까지 강력한 훈련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른쪽 수강생 특별 혜택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조별 미팅을 통해서 개별 학습 방법을 코칭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열심히 바쁘게가 제일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뭐가 빠졌죠? 제대로 열심히가 중요한 거지. 열심히 바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꼭 결과가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많은 거를 암기만 했다고 해서 꼭 점수가 잘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게 조별, 그러니까 너무 학생 수가 일단 이제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두세 시간 이렇게 봐주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여러 명이 조별로서 미팅을 하면 굉장히 좋죠. 이제 한 7명 정도로 조를 짜서 제가 면담을 할 때, 꼭 코칭을 할 텐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이 있고 저런 사람 저렇게. 그러니까 스터디 운영을 제가 직접 한다고, 신의원이 직접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결과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1월부터 6월까지는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해서 습관이 배이게끔, 그리고 그래서 척척박사가 되게끔, 이 부분은 기입형으로, 이 부분은 서술형으로 해야 되니까 구조화시키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구조화시키는 것까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문을 주면서. 그리고 논술은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쫙쫙 되어 가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훈련이 됐다, 나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그럼 뭐 하고 싶어요? 7월달이 왔어. 훅하니 7월달이 오면 뭐 하고 싶으세요? 모의고사 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를 영역별로 12영역으로 나누니까 항상 2달 영역으로 2달 동안 8회로 나눠 봤었거든요. 그거하고 이번에 12번으로 2015년도에 임용선발에서 제가 처음으로 12개의 영역으로 분류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대성공이었어요. 왜? 시험의 패턴이 좀 더 구체화, 섬세화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요. 중요하다라는 부분만 훑고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시간을 하루를 더 내가지고서 토요일 날 4시간 강의를 했어요. 원래는 6시간 강의인데 4시간으로 하면서 문제풀이 과정을 했거든요. 근데 3월부터 문제풀이 과정을 너무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풀이 안에서요. 이번에 시험 문제 전부 다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일찍부터 한 거였기 때문에요. 이걸 끌어와서 그걸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7월 달에다 적용을 하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1교시가 1교시, 2교시로 나눠놨어요. 1교시는 9시에서 2시 반까지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모의고사를 치러가지고서 제가 이제 설명해주고 기입형, 서답형, 논술형 이 문제를 이제 치러봄으로써 실제 적용 능력이 생겼죠. 그런데 모의고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영역에서 또 출제가 가능한 문제들이 존재하죠. 아닌가? 많잖아요. 그죠? 그 부분들을 2교시에 문제풀이반의 12영역으로 다시 또 14시 30분부터 2시 반부터 6시까지 있잖아요. 이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거죠. 모의고사 문제 외에 세 번째 땡 있죠. 왜? 해당 영역 내 주요 내용을 모두 문제풀이로 접함으로써 범위의 완성을 취한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모의고사를 냈고 이 문제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강론서 내용을요. 어떤 강론서를 가지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근거해서 내가 출제를 했으니 이 저변의 그림들과 그죠? 병태생리 부분들 이 부분의 이론들을 조금만 읽어보세요 라고 힌트를 줄 거예요. 그러면 논술까지 진짜 퍼펙트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정신과의 그 강론서를 조금만 더 심도 있게 봤더라면 물론 제가 모의고사에서 3번을 냈지만 그게 전부 강론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강론서를 자세히 관찰하면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그 감각을, 패턴의 감각을 딱 가지면 실패할 이유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험은 분명히 합격 전략이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만 되면 반드시 합격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잘라가지고서 막 1000개, 2000개, 1000개, 2000개 문제 만드는 거고 누가 못하겠어요. 문제만 만들면 다 되나? 문제 적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답안에 적중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달, 9월달에 아마 그 모의고사와 문제풀이가 아마 대박일 겁니다. 저는 제가 커리큘럼을 만들고도요, 올해 학생들은 진짜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에 시험적으로 해봤던 부분들이 대성공이었거든요. 이거를 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정말 좋았는데 활용을 많이 못했던 문제풀이 3월부터 6월까지 했던 그 문제풀이 과정을 7월달, 9월달에다가 사이사이에 다 껴놨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아마 혜택을 많이 보실 거라고 저는 진짜 장담합니다. 올해 수험생들은요, 운이 좋은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은요, 운이 좋은 거야.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요, 훤히 보이실 거예요. 보이도록 내가 만들 것이고, 눈에 보일 거라니까, 진짜.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라는 건 이건 다 된 거거든요. 올해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지 이제 그런 게 보이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뒤에 있잖아요. 한번 제가 필수 이론의 단원명은 이건 뭐 그 책대로 쭉 나가면 되는 거지만 6페이지에 영역별 모의고사 반과 영역별 문제풀이 반 6페이지의 단원 범위를 한번 보시면요. 7월에 1, 2, 3, 4주 동안 1주에는 지역사회 간호, 총론과 건강증진, 보건행정, 환경, 산업, 인구 이 부분이 조금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간호 이론하고 건강증진 이론에 포커스를 둬서 시험 문제를 풀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2주차에는 역학과 감염병, 역학 부분 따로 공부해야 되고 감염병 부분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학 출제가 됐고 감염병에는 식중독이 출제가 됐잖아요. 항상 그렇게 총론과 강론이 따로 항상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연습을 하는 거, 이건 뭐 점수 올리기는 굉장히 좋은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거는 가족 이론만 해당이 된다면요. 나머지는 점수 따기 너무 좋은 부분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사회 지지도라든가, 그죠? 가족생활 연대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가능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3주차에 학교보건과 보건교육도요, 패턴이 있어요. 학교보건에서 출제하는 패턴. 제가 그래서 이번에 건강검사 규칙이 나왔잖아요. 이 건강검사 규칙도 문제풀이에서 또 하고, 영역별 모의고사에서 또 하고, 총괄 모의고사에서 또 하고, 실전 모의고사 또 하고, 4번을 했어요, 4번. 그러고도 제가 안심이 안 돼가지고, 마지막 총정리해서 블랭크 쳐가지고서 건강규칙을 쭉 한 번 더 봐오고 보냈거든요. 그래 완벽하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여러 번 쳐가지고서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보내거든요. 출제할 부분은 학교 보고는 정확하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암기만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이 부분도 완벽성을 가할 수 있는 거죠. 보건교육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2달 만에 2달 코스로 이거를 커리큘럼을 짜버리면은요. 지역사회 간호, 역학, 가족, 학교보건, 보건교육이 한 주에 다 치러져야 돼요. 한 주에 다 치러지면은요. 공부가 어때요? 디테일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분류를 처음 작년에 시도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명확하게 인지가 된 것 같아. 그리고 4주차에는 응급 하나만. 올해에 제가 강력하게 예측했던 부분이 작년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응급처치 교육을 해라. 학생들이 전원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사 전원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보건교사는 매년 응급처치 교육의 이수를 받아야 되는, 연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갔어요. 왜? 세월호. 올해 무지하게 많이 뽑았죠? 미안하지만 정말 세월호 여파예요. 여론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 봐라. 내가 학교에서 안전교육, 보건교사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냐. 이제 학부형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너도 나도 그냥 보건교사 없이 어떻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에? 그랬더니 이제 올해 대안을 또 내놨대요. 응급처치 교육을 그러면은 보건교사 없는 교육은 보건교사 이제 70% 정도만 이제 보급이 배치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은 60% 미만도 있거든요. 이 학교는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보건교사 외에 어떤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봐서는 보건교사의 배치율은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돼야 됩니다. 여론에 의해서 증가돼야 돼요. 그래서 향후 여러분들 운이 좋은 거 작년에 갑자기 예상 밖으로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진짜 많이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봐서는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 같지만 너무 많이 뽑아주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내려갈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경쟁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볼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올해도 여전히 추세가 어느 정도의 배치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줄어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100명 정도의 수준으로 뽑아줬다면 항상 150명 정도의 수준으로는 지속적으로 몇 년은 뽑아줘야 이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법도 바꿨겠다? 법이 먼저 바뀌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응급처치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전에 팔자붕대 막 이렇게 막 탄력붕대 막 감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련 시간에 한 거. 여러분 교련 세대인가? 응? 아니죠? 우리는 막 팔자붕대. 제가 간호사여서 막 팔자붕대 잘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 나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에 배운 거야. 땡 시험 있었거든요. 땡 할 때까지 막 감아가지고서 예쁘게 해놨어야 되는 그 시험 수행평가. 그게 부활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탄력붕대. 이번에 상처에 대한 거 제가 바로 드레싱하고 다 적중했거든요. 이번에 연수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드레싱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드레싱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그런 문제라니까. 그런 문제.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아니라 실제화 시켜가지고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 게 추세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처에 대한 거, 드레싱에 대한 거 이런 연수를 했으니까 문제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드레싱의 준비를 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상처와 드레싱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했고 적용을 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간호 하나만 딱 집어넣었을 때는 왜 이게 중요한 건지, 질환들도 있잖아요. 왜 이 질환이 왜 중요한 건지. 제가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요즘에는 손목을 많이 쓰고 스마트폰 많이 하고 그래서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하게 떠올랐다. 시사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어쩌다 보니 그 문제가 나왔다가 아니고요. 최근에 많은 질환들 중심으로 출제가 돼요. 성조숙증, 대사증후군. 그 부분을 놓쳐서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일반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두고 일반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을 해도 돼. 시사적인 부분들이 이 서술형에 많이 들어가요. 최근에 와서 증가하고 있는 질환. 논술은 안 됩니다. 논술은 그렇게 구분했다가는요. 이거는 OX적인 사고방식이다. 공부했으면 O, 공부 안 하면 X.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OX적인 방법으로 출제를 하는 문제를 논술형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논술은 아까처럼 근거, 손을 씻는데 왜 허용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출제자다워온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대충 이렇게 문제 내지 않아요. 진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훑어내려고 하니까 영역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니까요. 기입형과 서술형과 논술형까지요. 다 두루두루 세부적으로 시사적인 어떤 질환이라든가 패턴까지도요. 다 문제로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에 안 차잖아. 문제 20개 가지고 어떻게 성에 차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7월달 들어가면서 영역 모의고사를 치면서 문제풀이 과정 이미 6월에 끝났잖아요. 문제풀이의 영역을 다시 확실하게 보고 넘어가세요. 말로밖에 다시 문제풀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고 넘어가세요. 그랬거든요. 그 두 개에서 문제가 다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거를 올해 그러지 말고 문제풀이 과정을 당겨가지고
내리자. 3월에 해버리고 까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7월달, 9월달에 모의고사 치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문제풀이, 그러니까 문제풀이 이제 7월, 9월은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풀이반은 뭐겠어요? 제가 이 문제가 중요하고 요거는 기입형으로, 요거는 서술형으로, 이건 논술로 준비하세요라고 해서 문제를 내놓는 거지. 나머지 문제들을 연습하라고. 그래서 1교시는 모의고사 치고 2교시는 문제풀이하고 그 영역에서. 그리고는 필요한 부분들은 왜 이 부분이 더 중요한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강론서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강론서를 봐야 효율적으로 보아지는 거지. 강론서만 본다. 그러면 너무 낙엽까지 다 봐야 돼요. 진짜. 혼자 강론서를 보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강론서 공부만 하는 거 그것도 효율성이 떨어져요. 네. 어떤 부분은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제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버려야 될 부분을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너무 상세하게 알고자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간호학 박사를 하시려면, 역학 박사가 되려면 그 부분까지는 알으셔야 되는데요. 보건교사 시험 보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선생님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지. 진짜 만에 하나. 안 그래요? 근데 만에 하나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 부분은 날리는 거예요. 그게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일일이 그러면은 장루술 나와서 재작년에 장루술 장루술 그걸 위해서 수술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그런 현상인 거지. 차라리 수술 공부하는 시간에 인슐린의 주의점을 정확하게 더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할 수 있는 것도 그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90점, 그러니까 70점 제 것만 따라오면 80점 만점을 받는다라는 보장은 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정도는 공부를 하고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 따라오면 70점은 분명히 난 자신 있어요. 70점. 응? 그러면 합격이지 않겠어요? 꼭 그렇게 80점 만점 받아야겠어요? 한번 대답을 해봐. 꼭 80점 만점을 받고 꼭 가야겠어? 나는 합격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시키는 거에 언제나 그랬어요, 저는. 예. 얼마만큼 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서 많이 이렇게 만족도를 높일 것, 공부하는 만족도에 저는 항상 포커스가 돼 있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는 난 못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합격을 시킬까에 더 포커스를 두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추천 제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저 보고. 합격을 많이 하니까. 정말로 합격은 합격시키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돼요? 공부하려면 대학 가서 다시 4년 동안 다시 해봐. 그 공부 다 하려면 4년이 걸리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 공부를 좀 더 완벽하게 하려면 사실은 5년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보건교사가 되고자 한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어요. 1년 만에. 뭘 원하세요? 그걸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야. 뭘 원해? 뭐 한 5년 공부해가지고서. 그래도 실제 필요한 부분은 또 답도 못하는 거지. 진짜 원하는 거. 응? 애 손 씻는 거 그거 좀 어떻게 하면은 치료를 할 건데 라고 물어봤을 때 애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따뜻하게 해주고 나도 이겨낼 수 있어. 내 병은 내가 이겨내야지. 이런 의지를 갖게 해주는 선생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단지 손 씻어. 아유
그래, 씻는다는데 어쩌겠니? 이게 필요한 거겠어요? 대신에 너 20분 씻는 거 15분만 씻어? 이게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그렇게 써놓은 게 있다니까? 그 차이를요, 현실감 있게 표현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차이를 몰라요. 잘 쓴 줄 알아, 답을. 착각, 완전히. 작년에 채점 결과가 10점이 내려가더라니까? 예상 커트라인이 10점이 내려갔어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뭐 대단하더만 뭐 거의 만점 받았다는 사람들 되게 많던데, 그래서 제가 채점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죠. 무엇을 보고 만점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정말 본질을 자꾸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 학교를 가서도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그죠? 이 아이 사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책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책 보고 지식을 위주로 해가지고 적용을 시키면은요, 내가 언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내 식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모의고사에서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응? 책을 봐서 암기했어? 그리고 프린트 봐서 암기했어? 내 식대로 해석해가지고서 치료를 해버리게 되는 거 제일 위험한 방법인 거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보여야지, 사람이. 안 그래요? 실제 적용력이 상승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험의 패턴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상황에 따른 적용력을 올린다? 그거여야지. 응? 암기만 많이 해가지고 간다? 그게 아니라 요즘에 교육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주입식 교육. 여러분도 학교 가시면 이제 기가 막힐 겁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맨날 100점은 맞는데 창의력은 없고 문제 해결력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적용력 떨어지는. 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당장 느낄 거라니까요. 근데 어쩌면 내가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제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요. 항상 주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내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머리를 쓰고 골몰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요. 항상 그 부분을 연구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는 노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늘리니까 그게 가능해서 섬세하게 다루어 줄 수 있는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너무 좋더라니까요. 석 달 동안 이렇게 영역을 나눠놓으니까. 8월 달에 보세요. 이게 성인이 아니고요. 건강사정과 기초간호학 한 주, 소화호흡 심혈관만 한 주, 근골격계 신경 내분비만 한 주, 나머지 비뇨생식 피부, 눈, 코, 귀만 한 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시사적인 부분까지 문제 다 다뤘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에 제가 낸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작년에 2014년에 준비한 문제 중에서 2016년에 임용고시 선발해서 출제될 문제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아동성장이나 여성이나 정신간호학인데 아직까지는요. 아동과 여성과 정신은 주요 이슈를 다루기만 한다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실제 논술은 어느 부분, 어느 영역에서 제일 많이 논술이 쳐질까요? 어느 부분? 이론. 이론. 그러니까 치료 중재. 실제적인, 그러니까 정신과에서도 치료 위주로, 그리고, 성인에서도 치료 중재. 그 중재에 대한 근거. 상당히 섬세한 부분들을 터치를 해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이론이 제일 중요하고요. 성인의 질환의 중재가 제일 중요한 게 논술. 그렇게 그 패턴에서 논술은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간혹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아동 발달. 발달 이론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발달 이론도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는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텀을 두고 상당히 많은 설명을 하고 강론서까지 보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요거 암기하세요라고 하고 봐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해가면서
그러고 나면 10월 달서부터는 날아갑니다, 이제. 10월 달에 넘겨서 7페이지 보시면 강론별 총괄 모의고사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주는 지역 전체, 한 주는 성인 전체, 한 주는 아동 전체, 한 주는 여성 정신 전체. 그러고 나면 11월 달에 이제 범위 한정이 없이 모의고사를 빵빵빵빵 쳐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 그래서 다시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다시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영역별 모의고사반 문제풀이반에서 핵심 노트 정리, 영역별로 이렇게 핵심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정리도 되고, 필요한 부분 강론서 정리를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별 미팅 상담은 여전히 방과 후에 2-3시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하고 저는 의사소통을 할 겁니다. 의사소통을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아마 실제적으로 이 조별 미팅을 하면서 상담한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고 코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고요. 얼마든지 내가 조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 오늘 껴가지고서 상담해도 돼요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서 항상 무엇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면 남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세요. 진짜 정말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모의고사는 채점이 월 1회 정도는 돼야 돼요. 한 번은 돼야 돼요. 이 채점한 거에 대한 논술 첨삭 있잖아요. 어떤 근거가 빠져 있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지 구체적인 근거나 예문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까지 설명이 돼야 충분하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더 이제 꼬집어서 설명이 그 첨삭 지도가 되겠죠.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나면 10월 달에 강론별, 그러니까 성인, 지역, 뭐 이렇게 강론별 총괄 모의고사 4번의 영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치르게 되면은요, 치르게 되면서 이제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제가 내용에 땡땡땡, 세 번째 땡에서 총괄 영역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테마 정리하겠다 했죠. 비슷한 개념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제는. 섞여가지고. 이게 어느 법에서 나왔더라? 법이 막 섞이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약물이 막 섞여. 심부전 약하고 허혈성 심질환 약하고 섞이는 거야. 고혈압 약하고 허혈성 심장질환하고 섞여버린다든지. 예, 정신과 약도 우울증 약하고요. 불안증후군에 약하고 섞여버린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정리를 또 해주셔야 돼. 그래서 테마 정리는 비슷한 개념들 있잖아요. 징후들 막 섞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다시 정리를 해줘야, 한 번 더 해줘야 이제 좀 선명해지는 거죠. 줄긋기, 지도, 이제 맵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채점 방식을 이해하고 논술 쓰는 요령들을 완성을 하는 거죠. 왜 채점이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요. 7, 9월에는 그냥 채점의 결과를 얻는다고 한다면 10월에는 왜 이런 채점이 이루어지는지 채점의 근거를 제가 계속 알려드려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채점의 근거를.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임용 문제에서 2번 같은 경우는요.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는 답이다. 아니다. 딱 떨어지거든요.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용어만 쓰면은 만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 연대기인데 가족 생활 사건 연대기로 썼대. 그래도 맞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맞긴 한데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맞거든요. 생활 사건 중심으로 연대를 했으니까 맞는데 만약에 이 문제에 있어서 싱크로율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의 답을 전원 만점이 90%가 넘어선다. 이 문제 좋은 문제예요? 안 좋은 문제예요? 이번에 물수능이라고 난리 났죠. 다 잘 쳤는데 왜 물수능이야? 수능 잘 봤으면 됐지? 아닌 거,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변별력은 한 문항에서 40%에서 60% 정도의 정답률이 제일 문제를 잘 낸 거예요. 90% 정답률이 나오면 어때요? 이거 꽝이거든요. 근데 정답률이 떨어지는 애착 같은 거, 오늘 이번에 나온 어태치먼트의 그 단계 있죠. 그거는 정답률이 몇 %나 될까요? 10% 내외예요.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어떻게 채점을 하느냐면 재채점을 합니다. 그 부분은. 90%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없이 가족 연대기 이것만 맞다고 하고 나머지 글자는 다 틀렸다고 해야 돼. 그런데 정답률이 60%다. 그러면 가족생활 사건 연대기도 맞다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주관식은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 시험 문항 하나하나에 따라서 채점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거를 10월 달에 계속 강조를 해드려요. 이 문제는 나오면 거의 다 100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 구분을 또 해준다고요. 그것까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제가 이거 발병력, 병원체 발병력 시험 문제 이렇게 7월 2회 영역 모의고사 내면서 이거 나오면 이거 다 100점 맞아요, 당연히. 산출 공식 그래서 이 문제로 여러 가지 산출을 해볼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다 아마 거의 100점 맞았을걸요? 그러면 조금만 틀리면 어때요? 빵점.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 가면서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만 맞으면 점수 줘요. 그건 다시 채점해가지고서 10% 미만이기 때문에요. 정답률이. 그러면 한 30-40%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어요. 비슷한 내용, 비슷한 용어만 나오면 만점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쫙 올라가요, 점수가. 그렇게 해가지고 평이하게 만들어서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인 거야. 남들이 다 맞는 건 맞아야 되고 남들이 못 쓰는 건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글짓기라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10월 달에 중점적으로 제가 채점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드려요. 이런 형태로. 이해 가십니까? 네,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는 별 얘기 없어요. 제가. 점수. 실전 모의고사의 11월 달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전에는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깨닫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점수 가지고서, 이제 실제 시험하고 너무나 비슷한 환경에서 이제 이때는 제가 11월 달에는 뭐를 가르쳐 주느냐면요. 그 해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감염병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학교보건 연수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 올해 법 개정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 올 한 해에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관련된 뭐 이런 거겠죠. 안전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됐었었죠. 시험 문제는 출제는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의 범위 내에서 제가 출혈이라는 것과 외부 출혈과 상처와 샥 중에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원래 안전에 관련해서는 외부 출혈과 샥, 출혈이니까 샥이잖아요. 그리고 적게는 출혈이 작아지는 건 상처잖아요. 그죠? 상처의 범위로 나오면 드레싱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출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큰 주제로 나오면 샥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둘 다 꼼꼼하게 준비를 했었어요. 상처가 나올 때. 그러니까 그게 이슈예요. 이슈. 여러분. 이슈. 시사적인 부분이라니까요. 네. 그거를 감각을 가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정리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따르면 도움이 되지, 득이 되지, 내 얘기를 듣고 공부하는데 해가 될 리가 있나요? 그 감각은요, 제가 진짜 18년이라는 세월을 여행 안에서 보내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11월 달에는 제가 또 뭘 가르쳐 드리느냐면,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당일날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거 이해하세요? 절대로 용납 못 해요, 그거. 응? 그 당일날의 시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요.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응?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요. 그거 가지고 연습해요. 연습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시험을 치르면서 실전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습, 그때그때에 필요한 부분의 연습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쭉 정리를 한 겁니다.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수업을 너무 양을 늘려버리면 수업한다고만. 그러니까 학습 중에서 학이 중요해요? 습이 중요해요? 여러분? 습이 중요하죠. 학을 하나 배우면 습은 10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 거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학이 10개고 습이 1개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균형을 맞추는 거 중요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떤 패턴으로 이해를 시킬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응급이고 감염병이고 제 나름대로 공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요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응급에 있어서도 처음에 외상, 그러니까 모든 응급처치에서 먼저 1차적인 그 전신 반응에 대한 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2차적으로 국소 반응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신 반응에서는 의식부터 그 다음에 출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국소 반응에서는 이제 뭐부터 지혈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러고 나면은 감염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드레싱하죠. 드레싱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상처에 대한 상승시키는 거 있죠. 엘리베이션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샥을 예방해야 되거든요. 샥 예방을 위해 가지고서 이제 보온을 한다든지 음료수를 먹인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의식의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지혈을 도모하는 감염을 위주로 하는 여기서부터 문제의 답을 써야 되는 경우들 오픈 개방 상처가 아니면 이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냥 막무가내 외우면 이 지혈한다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1단계에서 나오느냐 2단계 3단계에서 나오느냐 여기서부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들 이거 유형 드레싱하는 뭐 주의점 목적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서 유형을 막 나눠가지고 다 암기해라 이것도 좋은데 그러기에는요 너무 내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초점도 못 거. 그래서 주로 저는 이거를 묶어서 공식처럼 풀어내는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줘요. 다 적용할 수 있게끔.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감염병이 있죠. 자, 감염병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현재 우리 학교에 여러분은 보건교사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에 유행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미 이거는 발생을 했죠. 그런데 유행이라는 거 진단도 안 되어 있는데 의심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에서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예방을 해야 되는 차원도 있거든요. 그 수준이 뭐냐? 현재 유행하고 있는 수준이냐? 아니면 헷갈리는 상황이냐? 진짜 유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예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답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 감염병, 그러니까 학교 감염병에 대한 발생 처치 이렇게만 외우는 거야. 여기는요 유행하고 있다면 현재 뭐부터?
격리부터 시켜야 되는 게 먼저거든요. 여기는 아직까지 의심이 되고 있다면 격리하면서 뭐부터 역학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게 우선적인 답이고 여기는요. 격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다른 학교에서 유행하고 있잖아. 여기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는요. 조기 발견, 색출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근데 셋 다 어때요? 학교 감염병 발생 처치 이것만 딱 주문해 보면 1. 환자에 대해서 환자가 나오면 격리하고 신고 보고하고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도 모르고 막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케이스 막 해가지고서 막 많은 케이스들을 전부 열거해가지고서 유형을 다 보고 싶지. 그러면 내용은 진짜 많아. 5년 해야 돼, 5년? 공부 5년 해야 돼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효율성 있게 공식화 시킬 거는 공식화, 구조화 시킬 건 구조화 시켜서 짧게 공부해야 될 것과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것과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과 효율성 있게 효율성 있게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구분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뭘 원하나?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돼. 뭘 원해요? 빨리 합격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공식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공부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양에 집착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는데 항상 양이야 얼마든지 내가 많이 내줄 수 있죠. 그러면 나는 편해요, 여러분. 사실 합격 안 시키고 여러분을 몇 년 동안에 잡아 놓고 있을 수도 있잖아. 에? 매번 오면은 합격시켜 보내고 하는 게, 저는 막 매번 초시생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장 같아. 진짜. 합격을 시켜버리니까요. 근데, 많은 양을 다 주면요, 몇 년 공부하셔야 돼요. 뭐를 원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뭘 그렇게 양에 집착을 하는, 양이 아니라 질.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저랑 공부를 하시려면 커리큘럼대로 정말 잘 따라오시는 거 있죠. 그게 1월 달부터 저는 이 시험이 나오고 이게 나올고 이게 왜 나오는지에 대한 근거를 계속 얘기해주고 그걸 반복해주거든요. 그걸 정말 잘 수업 시간에 제 얘기를 잘 소화만 하시더라도요. 진짜 점수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한 것 같아. 올해는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학생들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척척 알아듣고 이해하고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면서요. 그 서로에 대한 신뢰인 것 같아.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해서 결과가 참 좋았단 말이죠. 그런 것을 두고 올해 제가 2016년도 준비를 하면서도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네요. 학생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그러면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이 어떤 부분이고 무엇을 살짝 착각하고 있고 놓치고 있는가를 내가 빨리 캐치해내는 거. 저는 거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조별 미팅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인 코칭을 통해서 그 의사소통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잘 서로 이렇게 여러분은 저를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저를 활용하시려면 제가 여러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아주 퍼펙트하게 잘 갈 수 있어, 끝까지. 그래서 진짜 커리큘럼 좋거든요. 난 되게 마음에 들어요. 내가 짰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 이대로 하면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고 마음 맞춰가지고 한번 1년을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정확한 개강일은 금요일이니까 1월 9일이에요. 네. 네.
네. 그쵸. 지금부터 1월 9일까지 할 거는 기출 문제를 다 봐오시라. 기출 문제. 특히 이제 2098년도에서부터 97년도부터 치러왔던 주관식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쭉 기출 문제들을 한번 봐오시라. 그래서 감각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니까 2014년도, 15년도 임용 선발 문제부터 보면서 내려가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한번 보고 오시면 아마 빠듯하실 거예요. 그걸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질문? 이해는 가셨어요? 제 패턴을? 예. 잘해볼 수 있겠죠? 예.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고 진짜 많으셨고요. 추운 날,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고약하게 추웠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애쓰셨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질문. 네. 인강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플랜을 짜는 게 좋으신지 어떤 부분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오는 거에 있어가지고 효율성을 어떻게 가졌으면 좋겠냐 이런 건가요? 네. 네. 이론은 인강으로 듣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으시면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직강을 권하고는 싶은데 이론반은 그러면은 인강을 들으시지만 직접 나와서 풀어보는 거는 진짜 실제 감각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긴장감이 달라요. 그래서 직접 나오셔서 문제풀이부터 모의고사부터는 나오셔서 풀어보는 거는 정말 권하고 싶네요. 만약 나올 수 있는 조건만 되신다면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강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이론 강의 듣겠다 이제 뭐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온다든지 2달에 한 번씩 나온다든지 하셔가지고 조별 미팅 할 때 한번 참석해보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애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미팅할 때 한번 와서 전체 학습 분위기도 한번 보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죠. 네, 또 인강이라도 교재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교재 근데 뭐 프린트를 갖다 주고 이렇게는 못하죠. 집에서 프린트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으신 거죠? 네. 또 질문? 네. 수업 시간에 오버는 좀 됐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최대한 오버하지 않게 하려고 정말 시간을 맞추려고 올해는 노력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부분은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어떤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은 이해시키고 하는데 그래서 강론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말로 다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절을 하려고 패턴을 머릿속에 짜놨네요. 올해는 오버하지 않을 겁니다. 제 지금의 마인드로서는 그래요. 또 네. 괜찮으세요? 이제 질문? 네,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표정이 좋아서 너무 좋네요. 기대 또 되고 올 한 해도 작년처럼 이렇게 사이좋게 정말 행복하게 한 해를 좀 잘 보냈으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하게 보내는 거하고 너무 막 긴장해서 보내는 거하고는 결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저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